사씨 남정기. 사씨 남정기 3편. 교씨는 원수같이 여기다가 이제 멀리 장사로 감을 내심으로 기뻐하고 신랑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원수 같던 두 부인이 이제 아들을 따라 멀리 가게 되었으니 이때에 빨리 계획대로 해치우는 것이 좋겠네. 신랑이 찬성하고 계획을 진행하기로 하고 남매를 불러서 이리저리 하라고 일렀다. 그 말을 들은 남매는 설매를 불러서 계교를 일러주었다. 매우 중대한 일이니 먼저 교낭잡게 알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요. 하고 설매는 교씨의 확실한 다짐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말하자 남매도 찬성하고 교씨와 함께 만나서 지금 사씨 부인을 이 댁에서 내쫓으려면 아씨 아드님 장기 아기의 목숨을 끊어야 한림께서도 격분하시고 계교를 행할 수 있을까 합니다. 교씨도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말에는 깜짝 놀랐다. 미운 사씨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여도 좋지만 어찌 귀여운 내 아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느냐. 그리고 어찌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이에 악에 받쳐서 묵묵히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때에 유알림은 두 부인이 멀리 떠난 후 더욱 기댈 곳이 없어서 주야로 백자당에서 교씨와 즐겁게 지내던 중 아들 장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을 근심하면서 남매와 설매에게 약시중을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설매가 역시 사씨 부인의 시비인 춘방을 시켜서 약을 다리게 한 뒤에 장지에게 먹일 때 몰래 독약을 섞어서 먹였다. 이 얼마나 끔찍하랴. 교씨는 남을 잡으려고 제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천도가 무심하며 만고의 독부가 아니겠는가. 천진한 어린아이 장지가 약을 먹자마자 전신이 푸르게 부어오르고 7구멍에서 일시에 피를 흘려내면서 한마디 큰 소리를 지르고 죽어버렸다. 교씨와 유알림이 대경실색하고 장지의 시체를 살펴보니 독약을 먹고 죽은 것 같으므로 유알림이 의심하고 약 그릇을 가져와 남은 약을 개에게 먹여본즉 약을 먹은 개가 즉사하였다. 이것을 본 유알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본 교씨가 대성통곡하면서 내 평생의 남의 원한을 살만한 일은 한 적이 없는데 어떤 간악한 자가 우리 모자를 죽이려고 이런 악독한 짓을 했을까? 하고 죽은 자식을 붙잡고 장지의 이름을 부르고 울다가 유알림에게 향하여 한림이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면 나도 죽어버리고야 말겠나이다. 유알림은 교씨를 위로하고 좌우의 시녀를 족쳐서 장지에게 먹인 독약의 출처를 추궁하려고 하였다. 사씨 부인은 12춘방이 설매의 꼬임으로 약을 달렸는데 약을 쓴 뒤에 장지가 급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겁을 집어먹고 탄식하였다. 장지의 어린 목숨이 불쌍하다. 죄 없는 자식이 어미를 잘못 만나서 참혹한 죽음을 하였구나. 공교롭게 내가 달인 약을 먹고 죽었다는 그 의심을 받은 내 신세가 앞으로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겠다. 유알림이 서원에 나와서 여러 비복들을 호령하고 당장의 남매와 설매를 잡아내다가 어명으로 독약의 출처를 추궁하여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으나 좀처럼 자백하는 자는 나오지 않았다. 설매는 교씨의 신복이라 이를 갈고 불복하였으므로 유알림은 하는 수 없이 시비들을 모두 감금하고 자백하는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려고 하였다. 시비들이 그 흉한 사고를 사씨 부인에게 알리고 통곡하였으므로 사씨 부인도 경악하면서 올 것이 마침내 왔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예측한 지가 오래매 새삼스럽게 놀랄 것도 없다. 피하지 못할 운수일지도 모른다. 하고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튿날에는 유시종중이 모두 모여서 가문의 궤변을 처리하려고 의논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알림이 사씨의 전후의 죄상과 모든 의심쩍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전부터 사씨의 현숙함을 알고 있었으며 사씨 또한 모든 친척을 후대하여 왔으므로 깜짝 놀라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알림은 반드시 증거를 잡아내겠으니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문을 위하여 서슴지 말고 증거인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의 집안의 비밀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펄쩍 뛰며 이구동성으로 이 일은 한림 스스로 잘 살펴서 처치할 일이지 우리가 어찌 판단하겠소. 우리 소견은 한림이 공명정대하게 처치하기를 바랄 뿐이오. 하고 은근히 사씨의 무죄를 암시하는 동시에 그런 불상사의 분규에는 휩쓸려 들기를 꺼려하였다. 유알림은 향촉을 갖추어서 사당 앞에 올리고 친척들과 함께 분향 예배하고 사씨의 죄상을 고하였다. 그 조상의 고발하는 그러래. 유세차 가정 30년 5월 5일에 효증조 한림학사 유연수는 삼가 그로를 현증고조 문영각 태학사 문충공부군 현증조비 부인 호씨 현조고 태상경 이부상서부군 현조비 부인 정씨 현고 태사공 예부상서부군 현비 최씨 영전의 아뢰옵나니 부부는 오륜이여 만복지원임에 나라를 비롯하여 서인에 이르기까지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슬프도다. 저사씨 처음으로 유시 문중에 들어오매
가내의 예성이 잠못 찾아하고 예도의 어김이 없으므로 천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처음만 있고 내내 여일치 못하여 꼭 불미한 일이 있어도 대체를 생각하고 책하지 않았더니 그 후로 사씨의 행색이 점점 방자하여졌습니다. 선고의 3년상을 함께 모신 후에 출사하여 집에 있지 못하는 사이에 더욱 음흉하였고 모병을 빙자하고 본가에 가서 누행이 탄로되었으나 꼭 억울한 중상을 입은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고 자취를 집안에 머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후회하지 않고 그 죄가 칠과에 더하니 조종심령이 흠양치 않으실 바이므로 후사멸절할까 두려워서 부득이 출거시키고자 하옵니다. 소첩 교씨는 비록 육내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실로 명가의 자손이여 고서를 방남하여 가히 조종의 제사를 받듬직하온지라 교씨를 봉하여 정실로 삼나이다. 유알림은 조상 영전에 고하는 이 글호를 다 읽은 뒤에 시비들을 시켜서 사씨를 데려다가 사당 앞에 사배하직해 하매 사씨의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친척들은 대문 밖에서 쫓겨나가는 사씨와 이별하고 모두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유모가 사씨 소생 이날을 안고 나오자 사씨 부인이 받아서 안고 차마 이별하지 못하였다. 너는 내 생각을 말고 잘 있거라. 꼭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새도 깃을 잃으면 몸을 부전하기 어렵다 하니 나 간 뒤에 넌들 어찌 완명할 수 있으랴. 서로가 죽더라도 하생에서 미진한 인연을 후생에 다시 만나서 모자의 연분이 되기를 원한다. 사씨의 슬픔 회포가 피눈물로 화하여 흘렀다. 문전에서 발이 떠나지 않는 사씨 부인은 다시 자기 모자의 슬픈 신세를 하소연하였다. 내 조부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모시고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있다가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하고 사랑스런 아들 이나를 다시 유모에게 돌려주고 죽으러 가는 죄인처럼 가마에 오른 뒤에도 유모에게 안긴 천진난만한 이나의 조그만 손을 잡고 어루만지다가 마지막으로 어린 손을 놓고 이내 가마가 떠나자 어린 이나가 엄마를 따라가려고 애처롭게 울어댔다. 사부인은 우는 목소리로 유모에게 이나의 장례를 수없이 당부하고 하인 하나만 데리고 떠나버렸다. 이때 유알림 집안에서는 교씨의 흉계가 성공되었으므로 교씨의 시비들이 저희들 세상이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 시비들은 교씨를 사당 앞으로 인도하고 분향 예배시키기를 서둘렀다. 주홍군의 폐옥 소리가 맑게 울리고 황홀이 빛나서 마치 신선과 같이 아리따운 자태였다. 사당 예배를 마치고 정실 부인으로서 많은 비복들의 할애를 받았는데 교씨는 비복들에게 향하여 훈시하였다. 내가 오늘부터 새로 이 댁의 내 살을 다스릴 터이니 너희들은 각각 맡은 일에 근면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주도록 명심하라. 이에 응하여 12 중에 8, 9명이 앞으로 나와서 교씨에게 아뢰었다. 그 전에 사씨 부인이 비록 출거하셨으나 여러 해 섬기는 동안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허락하시면 문 밖까지 나가서 전 부인께 이별 인사를 드리고 전송하고자 하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인정상 원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막겠느냐. 교씨의 허락이 내리자 모든 시비들이 일시에 문 밖으로 달려나가서 이미 저만큼 떠나가는 가마를 따라가서 통곡하였다. 사씨가 교절을 멈추고 타일렀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서 나를 보내주니 고맙다. 앞으로는 새로운 부인을 잘 섬기며 나를 잊지 말아다오. 이 말에 여러 시비가 울면서 배별을 슬퍼하여 마지 않았다. 유알림의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가막군에게 신성현으로 가지 말고 유씨의 묘소로 가라고 분부하였다. 교자가 묘소에 이르자 사씨는 시부모 묘전에 수간초옥을 짓고 거기서 홀로 살았다. 그 뒤로 한적한 산중에서 화조월석에 친부모와 시부모를 사모하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씨의 남동생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였다. 여자가 남편에게 용납되지 못하면 마땅히 친정으로 돌아와서 형제와 함께 지낼 것이지 누님은 왜 이런 무인 산중에 홀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내 말은 고맙다. 내가 어찌 동기지정과 모친 영혼을 모르겠느냐. 그러나 한번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아주 인연이 끊어지고 말 것이요. 또 한림이 비록 갑자기 나를 버렸으나 내가 돌아가신 시부님께 죄진 일이 없으니 시부님 산소 밑에 연연을 마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러니 내 걱정을 말아라. 사씨의 아우는 자기 누님의 고집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노복한 사람과 시비 2사람을 보내서 사씨 신변을 보살피게 하였다. 사씨는 아우의 정의에 고마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친가에 본디 노복이 적은데 어찌 여러 비복을 내가 거느리겠는가 하고 노복한 사람만 두어서 외부와에 연락하는 데 쓰고 시비들은 도로 친정으로 보내었다. 이 묘지가 있는 근처에는 유씨 종중과 노복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사씨가 시부 묘하에 묘막을 짓고 살게 된 사실에 동정과 감격을 하고 모두 위로하여 쌀과 야채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씨는 그런 친척과 노복들의 신세만 지는 것이 송구하여서 되도록 사양하고 바느질과 길쌈을 하여 근근히 연명하며 외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사씨를 태우고 갔던 가마꾼들이 유알림 댁으로 돌아와서 사씨가 유알림의 부친 묘소 밑으로 가서 거처를 삼으련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교씨는 그 소식을 듣고 사씨가 신성현의 제친정으로 가지 않고 유씨 묘소로 간 것은 유씨 가문에서 축출한 명령을 거역하는 방자스러운 소행이라고 분하게 생각하고 유알림에게 그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사씨는 누명으로 조상께 죄진 몸인데 어찌 감히 유씨 묘하에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거기서 쫓아버려야 합니다. 유알림이 침울한 마음으로 더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이미 우리 집에서 쫓아버렸으니 제가 어디 가서 살든 죽든 상관할 것 없지 않소. 하물며 산소 부근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그만 금할 수도 없으니 모른 척하고 잊어버립시다. 교씨는 더 주장은 못하였으나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다 하루는 동청에게 의논하자 동청이 후한을 염려하고 사씨가 제 친정으로 가지 않고 유씨 묘하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행동으로 앞으로 옥지환 행방 등 우리 개교를 발명하고 복수하려는 저희가 분명하고 제가 육아의 잡으로 자처하면서 후일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겠소. 더구나 그 근처에 있는 유씨 종중의 인심을 사려는 간교가 또한 분명하오. 그뿐 아니라 한림이 춘추로 성묘를 다니시다가 그 처량한 모양을 보시면 철석간장이라도 옛날 정의를 생각하고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동요할지 모르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 사람을 보내서 암살해 버릴까? 교씨가 성급하게 최악의 수단을 말하였다. 그것은 도리어 평지풍파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죽이면 역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림이 우선 의심합니다. 나한테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냉진이 아직 가속이 없고 그 전부터 사씨를 흠모해 왔으니 그에게 사씨를 속여서 꼬여다가 첩을 삼게 하면 나중에 한림이 듣더라도 변절해 버린 여자라 여기고 아주 잊어버릴 것입니다. 오호 그렇게만 되면 냉진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잘 될 수 있을까? 냉진의 수단으로는 되고 말고요. 사씨가 유씨 묘하의 뿌리를 받고 있으려는 계획은 아까 말한 것 외에도 장차 두 부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그 힘을 빌려서 한림과 인연을 다시 맺으려는 계획입니다. 사씨가 두 부인을 하늘같이 믿고 있으니 이제 두 부인의 편지를 위조하여 장사로 인부를 차려오라면 반드시 그대로 할 것이니 도중에서 냉진이 데려다가 겁탈하여 첩으로 삼으면 사씨가 아무리 절개를 지키려 하더라도 연약한 몸으로는 욕을 당하고 단념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소위 독 속에 든 쥐라 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씨는 간부 동청의 계략을 듣고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다. 당신의 계교는 정말로 신출귀모라니 와룡선생의 후신인가 보구려. 동청은 몰래 냉진을 불러서 그 계교를 일러주었다. 냉진은 총각인데다가 사씨의 높은 평판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뻐하면서 두 부인의 필적을 청하였다. 동청이 염려 말라 한 뒤에 교씨에게 그것을 구하게 해서 냉진에게 주었다. 냉진은 그 두 부인의 필법을 모방한 똑같은 글씨로 사씨에게 서울로 오라는 사연을 썼다. 즉 유알림의 무상한 태도를 탄식하고 당분간 서울로 와서 함께 지내다가 사가로 복귀할 시기를 기다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교자와 입말을 차려서 보내니 곧하고 오라는 재촉이었다. 냉진은 이러한 두 부인의 편지를 교묘하게 위조한 뒤에 교자와 말을 세내고 가마꾼 등의 인부 10여 명을 매수하여 보내면서 사씨에게 장사에서 온 것같이 잘 행동하라고 교사하였다. 냉진은 사씨를 유괴할 인부들을 보낸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화촉을 갖추고 사씨가 유괴되어 오기를 기다렸다. 하루는 사부인이 창가에서 배를 짜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문득 들렸다. 문안드립니다. 이 댁이 유알림 부인 사소저 계신 댁입니까? 노복이 나가서 그렇다 하고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서울 두총관 댁에서 왔소. 두총관이 마님을 모시고 임지로 가셨고 그 후로 그 댁이 비었는데 누구의 명으로 왔소. 아직 두총관 댁 소식을 모르는군. 우리 주인께서 장사총관으로 계시다가 나라에서 한림으로 제소하시고 조정의 내관으로 부르셨으므로 마님께서 먼저 상경하시고 사씨 부인께서 여기서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놀라서 우리를 보내어 문호하라고 편지를 가지고 왔소. 하고 찾아온 정갈꾼이 사씨 부인의 노복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노복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사씨 부인에게 알렸다. 사씨 부인이 그 편지를 받아서 봉을 떼어 본즉 그 사연은 이별한 후로 염려하던 말로 위로하고 아들의 벼슬이 승진하여
곧 임지를 떠나서 상경하리라는 것과 그에 앞서서 자기가 먼저 상경하여 있다는 사연이었다. 그리고 또 유알림의 오해로 쫓겨나서 산중산소 밑에서 고생하다가 강포한 무리의 침노를 당할까 두려우니 당분간 자기 집으로 와서 있으면 모든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만일 이런 자기 뜻에 찬성하면 곧 교자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이 두 부인의 편지를 본 사시 부인은 두 부인이 장사해서 아들의 내관 전직으로 먼저 상경한 것을 기뻐하고 곧 두 부인한테로 가겠다는 답장을 써서 전갈 온 사람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되 이곳이 비록 산골짜기지만 선산을 바라보며 마음을 위로해 왔었는데 이제 이곳도 떠나게 되니 서울 두 부인 댁으로 가면 몸은 편할지라도 마음은 더욱 허전할 터이니 내 신세가 처량하다. 그런 생각 중에 호련히 잠이 와서 조는데 비몽사몽간에 전에 부리던 시비가 와서 시아버님 유공께서 부르신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청하였다. 사씨 부인이 곧 시비의 뒤를 따라서 어느 곳에 이르니 시비 수명이 나와서 맞아들였다. 사씨 부인이 시아버님의 침전에 이르러서 보니 완연히 그전 시아버님의 생시 모습이었다. 사부인이 반가워서 흐느껴 울었다. 유공이 가깝게 끌어서 슬하에 앉히고 우애하여 위로하고 어리석은 아이가 첨언을 듣고 너 같은 현부를 내쫓아서 고생을 시키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오늘 불러가겠다는 두 부인의 편지가 진짜가 아니니 속지 말라. 내가 그 글씨의 자획을 다시 자세히 보면 위조 편지임을 알 것이니 결코 속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별한 뒤로 너를 다시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눈을 들어서 나를 다시 봐라. 비록 유명의 세계가 다르나 자부가 아이와 함께 사당에 분양하고 잔을 올리더니 지금 와서는 천첩이던 간악한 교시가 제사를 받들매 내 어찌 흥양하겠는가. 이런 해괴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으랴. 현부가 집을 떠난 후에 이곳에 와 있으니 나도 너의 정성을 기쁘게 여기고 의지하여 왔는데 내가 이제 멀리 떠나가면 또한 외로워서 어찌하랴. 사부인이 시부 유공에게 울면서 대답하되 두 부인께서 부르시더라도 어찌 묘하를 떠나겠습니까? 정말로 두 부인 옆으로 간다면 나도 말릴 생각은 없다마는 그 편지가 위조물이요. 그렇다고 여기 오래 있으면 또 박해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자부에겐 7년 제에게 운수이니 마땅히 남방으로 멀리 피신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지금 박해가 급하니 빨리 피신하라. 외롭고 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찌 7년 동안이나 사고무친한 타양을 유리하겠습니까? 앞으로 겪을 기륭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천수를 낸들 어찌 알겠느냐. 다만 내가 일러두거니와 지금으로부터 6년 후에 4월 15일에 배를 백빈주에 메어 두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이 말을 명심불망하였다가 꼭 그래야만 내 운수가 대통한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을 떠나면 언제 또다시 뵙겠습니까? 하고 흐느껴 울었다. 그 잠꼬대의 울음에 놀란 유모와 노복이 몸을 흔들기로 사씨 부인이 놀라서 눈을 뜨니 꿈결이었다. 사씨 부인이 그 신기한 꿈 이야기를 한즉 유모와 노복도 신기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꿈이 아니라고 아뢰었다. 사부인이 꿈에서 가르친 대로 두 부인이 보냈다는 편지를 꺼내서 글씨의 자획을 자세히 살피면서 도총관이 홍자를 의미하는데 두 부인 편지라면 어찌 홍자를 썼을까? 아무리 필적을 비슷하게 흉내냈어도 이것만으로도 위조가 분명하다. 도대체 어떤 자가 이렇게까지 악랄한 수단으로 나를 모해하려는가? 하고 흉흉한 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에 어느덧 날이 훤히 밝기 시작하였다. 사씨가 유모에게 은근히 어젯밤 꿈에 시부님의 영혼이 분명히 남방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마침 장사가 남방이라 두 부인이 가실 때에 수로 수천리라 하시더니 이제 시부님 영혼이 남방으로 피신하라신 것은 필경 장사로 두 부인을 찾아가서 의탁하라는 뜻이니 어찌 빨리 떠나지 않으랴 하고 떠날 준비를 하였으나 배를 얻지 못하여 초조하게 배편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때 노복이 안으로 달려들어오면서 서울 두 부인으로부터 교자가 와서 사부인을 맞아 가려고 하니 어찌하려고 물었다. 내 어젯밤에 찬바람에 촉상하여 일어나지 못하니 몸이 나으면 수일 후에 갈 테니 교자를 가지고 온 하인들을 보내라. 라고 노복에게 전갈시켰다. 그래서 냉진이 유교하려고 보낸 인부들은 어리둥절하였으나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냉진은 그 경과를 동청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취할 방법을 의논하였다. 사씨는 본래 지혜가 있는 여자라 두 부인의 초청을 의심하고 칭병으로 거절하였을 것이리라. 이러다가 만일 두 부인의 편지를 위조하여 유괴하려던 계략이 탄로나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동청도 당황해서 실패를 자인하였다. 그러나 냉지는 아직도 실망하지 않고 강경한 방법을 취하고자 하였다. 기왕 내친 걸음이니 힘으로 해치웁시다. 무슨 방법이냐?
힘센 사람 10여 명과 교꾼을 데리고 산소 근처에 가서 잠복하였다가 밤이 되거든 사씨를 납치해 오는 것이 좋을까 하오. 그 방법으로 빨리 실행하라. 그 여자가 우리 눈치를 알고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빨리 납치해다가 내 계집으로 삼아라. 냉지는 동청의 동의를 얻자 곧 강도 수십 명을 인솔하고 사씨를 납치하려고 달려갔다. 이때 사씨는 남방으로 가는 선편을 얻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남경으로 가는 장사배를 발견하고 노복과 함께 달려가서 태워주기를 간청하였다. 천만다행으로 그 장사꾼이 일찍이 두부인 댁에서 사씨 부인을 본 일이 있었으므로 사씨 부인의 공경을 동정하고 잘 태워다 줄 것을 약속하였다. 사씨 부인이 시부님 묘전으로 가서 하직 배례를 하고 유모와 시비와 노복 세 사람을 데리고 배에 올라 일로 남방으로 향하여 먼 길을 떠났다. 사씨가 배를 타고 떠난 직후에 냉진이 강도 수십 명을 데리고 유씨 산소 밑에 있는 사씨의 집을 밤중에 습격하였으나 텅 빈 집의 주종의 인적은 묘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냉진이 놀라서 어이가 없는 듯이 사씨는 과연 꾀가 많은 여자다. 우리의 개교를 벌써 알아채고 달아났구나 하고 도리어 탐복하고 돌아와서 또 실패한 경과를 동청에게 보고하였다. 동청과 교씨는 사씨를 잡지 못하고 놓친 것을 분하게 여겼다. 이때 사씨 부인은 배를 타고 남방으로 향하여 갈새 남경창파의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하늘에 닿을 듯이 거칠어서 배를 나뭇잎처럼 희롱하였다. 이렇게 위험해진 풍랑 속을 가던 장사배들은 새벽달 찬바람에 한사코 닷 감는 소리는 물 깊이를 짐작시켰고 양자강 양안의 산협에서는 원숭이떼가 우는 슬픈 소리가 조난한 선객들의 마음을 더욱 산란케 하였다. 이런 조난선 가운데서 사씨는 자기의 불행만 계속되는 신세를 한탄하여 마지 않았다. 규중 연려의 몸으로 더러운 죄명을 쓰고 시집을 쫓겨난 사람이 되었다가 박해를 피하여 장사로 도망치다가 이제 만경왕파의 인력편주의 운명을 맡겼으니 오장이 뒤집히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사씨는 마침내 통곡하고 하늘에 호소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런 인생을 내시고 명도의 기구함을 이처럼 점지하셨습니까? 유모도 따라서 슬프게 울다가 먼저 울음을 그치고 하늘이 높으시나 살피심이 밝으시니 부인의 앞길도 멀지 않아서 트일 것입니다. 내 팔자가 기박하여 너희들까지 고생을 시키니 마음이 아프다. 나는 내 죄로 당하는 고생이지만 유모와 차와는 무슨 죄랴. 이것은 나 같은 주인을 잘못 만난 탓이니 내가 어찌 민망하지 않으랴. 규중 여자의 몸으로 인력편주로 이 풍랑이 심한 물 위에 표류하니 장차 어찌 될 신세랴. 두 부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기다리시는 바도 아닌데 시집을 쫓겨난 사람이 구차하게 살아서 장사로 구원을 바라고 가니 이 신세가 어찌 가련하지 않으랴. 차라리 이 물 속에 몸을 던져서 불삼녀의 충혼을 따를까 한다. 이처럼 주종이 서로 울고 서로 위로하면서 표류하던 배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풍랑이 더욱 심해지고 사씨의 토사병이 급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배를 무태 대고 어떤 집에 들러서 병을 치료하게 되었다. 다행히 그 집의 여자가 매우 양순하여 사씨 일행을 급진히 대접하였으므로 사씨가 감격하고 그 여자의 나이를 물었더니 20세라는 처녀의 대답이었다. 사씨 부인은 그 여자의 용모가 곱고 마음의 위기가 장함을 사랑하는 동시에 병으로 고생하는 과객에 대한 지성을 고마워하면서 친형제같이 수일 동안을 지냈다. 그 집 처녀의 덕택으로 병이 나아서 이별할 적에는 주객의 정의가 헤어짐을 여간 슬퍼하지 않았다. 사씨는 주인 여자에게 살해하려고 손에 끼었던 가락지를 주면서 치하하였다. 이것이 비록 미미하지만 그대의 손에 끼고서 나의 마음으로 보내는 정을 잊지 말아요. 이 폐물은 부인이 먼 길을 가시는데 노비가 떨어졌을 때도 기묘하실 터인데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미 장사가 멀지 않고 그곳에 가면 비용도 별로 들 것 같지 않으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두오. 사씨가 굳이 주었으므로 그 여자는 감사하게 받고 이별을 안타까워하였다. 사씨 부인도 그 여자와 이별하기를 슬퍼하면서 그 집을 떠났다. 수일 후에는 노복이 노독과 풍토병에 걸려 마침내 객사하고 말았다. 사씨 부인은 충성스럽던 노복의 죽음을 슬퍼하고 배를 머물게 한 뒤에 그의 시체를 남양 언덕에 정성껏 안장하고 떠났다. 그러나 거기서 얼마 가는 동안에 또다시 폭풍이 일어서 파도가 집동같이 솟아서 배를 덮어버리려고 몰려들었으므로 배는 위험을 피해서 동종호의 위수를 따라서 악양로에 이르렀다. 이곳은 옛날 열국시대의 초나라 지경이었다. 오이 순 임금이 순행하시다가 창호 땅에서 분거하시자 아황과 여영의 두 왕후가 순 임금을 찾지 못하고 소상강에서 슬피 울었을 때 그 피로 화한 눈물을 대숲에 뿌린 것이 대나무의 점점에 얼룩이 졌다는데 그것이 유명한 소상반죽이 되었다는 전설을 남겼던 것이다. 그 후에
나라의 신하 구런이 충성을 다하여 왕을 섬기다가 간신의 참소를 받고 강남으로 축출되자 이곳에 와서 수감 모옥을 짓고 지내다가 강물에 몸을 던져 버렸으며, 또 한나라의 가인은 낙양제사였으나 당의 권신에게 쫓겨서 장사해 와서 제문을 강물에 던져서 여기서 억울하게 빠져 죽은 구런의 충원을 조문한 고족으로서 옛날부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심해를 비창하게 감동시켰다. 그러므로 그 슬픈 전설에 흐린 구름이 항상 구이산에 끼고 소상강에 밤이 오고 동정호에 달이 밝고 황릉묘에 두견새가 올 때는 비록 슬프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탄식하게 되었으므로 천고의 위기가 서린 영지였다. 슬프도다. 사씨는 대가집 주부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정성을 다하여 장부를 섬기다가 음부교시의 참소를 입고 일조의 몸이 표령하여 이곳에 이르러서 옛날의 충의 인사들의 영혼을 조상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어찌 슬프고 원통하지 않으랴. 악양로 밑에서 배를 내린 사씨 부인은 밤이 새도록 강가에 머문 배에서 기다리다가 날이 밝은 후에야 비로소 인가를 발견하고 유모와 시비를 거느리고 배에서 내렸다. 뱃사람들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사씨에게 몸조심하라는 당부와 슬픈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이처럼 사씨는 천신만고 백기를 얻어서 장사에 거의 다 왔다가 풍랑에 밀려서 이곳에 와서 배에서도 내렸으므로 앞길이 다시 막혔으니 창자가 촌절할 듯 아무리 생각하여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다. 유모가 울면서 호소하였다. 사고무친한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앞길이 막혔으므로 부인은 장차 어떻게 귀하신 몸을 보존하려 하십니까? 인생이 세상에 나면 수요장단과 화복기륭이 천정한 운수임에 일시의 애군을 굳이 근심할 바 아니지만 이제 내 신세를 생각하니 자취기화라 할 수밖에 없다. 옛말에도 하늘이 지은 화는 면할 수 있어도 스스로 지은 화에선 살아나지 못한다 하였는데 내가 지금 중도에 이르러서 이같이 낭패하니 다시 어디로 가며 누구를 의지하랴 하면서 자탄하였다. 이때 유모가 도리어 사씨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영웅호걸과 연려절부들도 이런 고뇌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인에게 지금 일지의 액화가 있으나 그 억울함은 명천이 조람하시고 신명이 제방하여 청풍이 흑운을 쓸어버리면 일호를 다시 보실 것이니 부인은 너무 낙심 마십시오. 어찌 일시의 애군에 지쳐서 천금 같은 몸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나 사씨 부인은 여전히 힘을 잃고 탄식만 하였다. 옛날 사람들도 애군을 겪은 이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자연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몸을 보존하였다. 그러나 지금 내 처지는 그렇지 못하여 연연약질이 위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아래로 땅에 용납되지 못하니 어찌하랴. 구차하게 된 인생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죽어서 옛날 사람처럼 꽃다운 이름을 나타내자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 같다. 강물이 맑아서 깊이가 천만장이니 마땅히 나의 한낱 뜻과 뼈를 감출 것이다. 하고 강물을 향하여 뛰어들려고 하였다. 유모가 놀라서 사씨의 몸을 부여잡고 울면서 애원하였다. 저희들이 천신만고하여 부인을 모시고 이곳에 이르렀음에 부인이 만일 죽으시려면 저희들도 함께 죽어서 지하에서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니까 죽어도 마땅하지만 너희들은 무슨 죄로 나를 따라 죽는다는 말이냐. 도중에서 노자 다 떨어졌으니 너희들은 인가에 의탁하여 일을 해주고 몸조심을 하다가 북방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이곳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고향으로 전해라. 하고 신신당부한 뒤에 거기 선 나무의 껍질을 깎고 큰 글씨로 모년 모월 모일 사씨 정욱은 시가에서 쫓긴 몸 되어 이곳에 이르렀다가 진퇴무로 하여 몸을 이 강물에 던졌다고 썼다. 이 유서를 쓴 사씨는 붓을 놓고 통곡하였다. 유모와 시녀가 좌우에서 사씨를 붙잡고 슬피 울매 1월이 빛을 잃고 초목이 시들어서 슬픈 듯하였다. 어느덧 날이 어둡고 달이 떠서 달빛이 강 위에 처량하게 비침해 사면에서 물귀신이 울어대고 황릉묘에서 두견새가 처량하고 소상강 대밭에서도 귀신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악기가 사람을 침노하였다. 밤기운이 몹시 차가우니 저 악양로에 올라서서 밤을 지내고 내일 다시 앞일을 선처하시기 바랍니다. 유모가 부인에게 권하자 부인이 유모의 말에 따라서 악양로로 올라갔다. 조각으로 된 들보가 하늘에 높이 솟아서 소상강 물에 임하였는데 오색 구름이 구해산에서 피어와서 악양로를 둘러싸고 달빛이 난간에 은은히 비침해 시인 묵객이 읊어 쓴 글귀의 현판이 벽에 무수히 걸려 있었다. 사씨가 그 광경을 보고 길이 탄식하면서 이 악양루는 강호의 유명한 곳이지만 영웅호걸과 절부연려들이 이렇게 많이 이곳에 인연을 맺었을 줄 알았으랴. 내 비록 표박 중이나 이곳에 온 것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고 노주 세 사람이 그날 밤을 누상에서 지냈다.
그러자 이튿날 새벽에 누 밑에서 소란한 사람의 소리가 나며 수십 명이 누상을 향하여 올라왔다. 그들은 서울 사람들로서 이곳에 왔다가 악양무의해 뜨는 경치를 구경하려고 일찍 올라온 일행이었다. 사씨 부인은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났으므로 유모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 강변 숲으로 와서 말하였다. 날이 밝았으나 노자가 없고 우리들이 의탁할 곳이 없으니 장차 어디로 가랴. 아무리 생각하여도 강물 속으로 몸을 감추는 수밖에 없다. 하고 사씨 부인이 또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하였다. 유모와 시비가 만극하여 통곡하였다. 사씨는 어제 종일과 종야를 굶주리고 잠을 자지 못하여 지칠 대로 지쳤으므로 잠시 유모의 무릎에 기댄 채 깜박 졸았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한 소녀가 와서 저의 낭랑께서 부인을 모셔오라는 분부로 왔습니다. 하고 어디로인지 인도하여 가고자 하였다. 너의 낭랑이 누구시냐? 저와 함께 가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씨 부인이 그 소녀를 따라서 어떤 곳에 이르니 고대광실의 정각이 강가에 질비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녀가 사씨 부인을 인도하여 그 정각 안으로 들어갔다. 중문을 몇 개나 지나서 들어가자 큰 대궐 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지시가 내렸다. 사씨가 전상으로 올라가서 보니 좌우에 두 분의 낭랑이 황금교에 앉았고 그 좌우에 고귀한 여러 부인들이 모시고 있었다. 사씨 부인이 예를 마치자 낭랑이 자리를 권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순 임금의 두 비다. 옥황상제께서 우리의 정사를 측은히 여기시고 이곳에 신령으로 삼으신 고로 여기서 고금의 절부연료를 보살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대가 한때에 화를 만나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모두 하늘의 정한 운명이다. 그대가 아무리 죽으려 하여도 아직 죽을 때가 아니므로 허락할 수 없으니 마음을 진정하라. 사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해하고 낭랑의 덕을 치하하였다. 인간계에 미천한 여자로서 항상 책을 통하여 성덕열조를 우러러 사모할 따름이 없더니 이제 여기 와서 양배하올 줄 어찌 뜻하였겠나이까. 그대를 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대가 천금 중신을 헛되게 버려서 구론의 뒤를 따르려 하니 이는 천도가 아니니라. 그대의 호천 통곡은 천도가 무심함을 하남이니 이는 평일의 총명이 옹패함이요. 그대의 애군이 비상한 탓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의논하고 오래 쌓인 회포를 듣고 위로해 주고자 한 것이다. 상랑의 분부가 이러하오니 미첩이 품은 소회를 아뢰겠나이다. 저는 본디 한미한 사람입니다. 일찍 엄부를 잃고 잠옷스라에 자랐음에 배운 바가 없어서 행실이 불미하던 중에 시부가 별세한 뒤에 크게 변하여 남산에 대를 베고 동해에 물을 기울여도 그 죄를 씻지 못할 누명을 쓰고 낯을 가리고 시가의 문을 하직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눈물을 뿌려 시부의 묘하에 하직하고 강호를 유랑하다가 몸이 소상강에 이르러 진퇴궁전하여 앙천장탄하였으나 하는 수 없어서 천장수심에 임하니 한 터럭 같은 일신을 어복에 장사 지낼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녀자의 마음이 망령되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호천통곡하여 낭랑께서 들으시게 됨에 심려를 끼쳤사오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천정한 바로서 인력이 아닌데 그대가 어찌 구론의 뒤를 따르며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하늘이 이미 나라를 멸망시키고 원한을 시원케 하시니 임금이 죄를 다스리고 충신의 이름이 나타나서 천백세에 유전된 것이다. 그 옛일을 비교서 보면 처음에는 고뇌하나 장래에는 복록이 무량함이니 어찌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결하겠느냐. 우리 형제 아황과 여영은 규중양녀로서 배운 바 없으되 시가를 조심하여 섬김을 옥황상제가 가엾게 여기시고 기특히 여기셔서 이 땅의 신령으로 봉하여 그윽한 음혼을 다스리게 하였음에 이 좌상의 여러 부인은 모두 현부연료이므로 이따금 풍운의 힘을 빌려 이곳에 모여 서로 위로하매 세상의 영욕에 어찌 문제가 되랴. 육아는 본디 적선지문인데 오직 유알림이 조달하여 천하사를 통하나 골격이 너무 징청한 고로 하늘이 재앙을 내리사 크게 경계코자 잠깐 이리하다가 좋은 때가 오면 다시 재앙을 없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 그것을 모르고 조급히 구느냐. 그대를 참소하는 자는 아직 득이하여 방자교만하지만 그것은 마치 똥벌레가 제 몸 더러운 줄을 모르는 것과 같으니 어찌 더러운 것과 곡직을 다루겠느냐. 하늘이 장차 대벌을 내리셔서 보응이 명백해질 것이다. 어리석은 저를 이처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그대 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내 말을 알았거든 빨리 돌아가라. 제 허물을 낭랑께서 더럽다 하시지 않으시고 목숨을 구해주시려 하오나 돌아가도 의탁할 곳이 없음에 속절없이 강물에 몸을 감추겠사오니 낭랑께서는 저의 정상을 살피고 이 말제를 시녀로 삼아서 이곳에 참례케 하여 주십시오. 하고 사씨 부인이 다시 애원하였다. 낭랑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그대도 나중에는 이곳에 머무르게 되려니와 아직 때가 마땅치 않으니 빨리 돌아가라.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그에게 잠깐 의탁함이 또한 천의로다.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남해는 하늘 끝이라 길이 요원하다는데 이제 노자 한 푼도 없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염분이 있어서 자연 가게 될 것이니 그런 염려는 말고 어서 돌아가라. 하고 동벽좌상의 용모가 미려하고 눈이 별같이 빛나는 자를 가리키면서 그는 위국 부인이라 하고 또 한 사람을 가리켜서 반첩녀라 하고 동안 때의 교대가와 양처사의 처 맹광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그대가 이미 여기 왔으니 옛사람의 이름을 서로 소개하는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오늘 여기 와서 여러 부인의 면목을 배우니 뜻하지 않았던 영광이옵니다. 하고 두루 이해하자 여러 부인들도 미소로 답례하였다. 사씨 부인이 하직하고 물러서려고 하자 낭낭이 매사를 힘써하면 50후에 이곳에 자연 모이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세상에서 몸을 조심하라. 하고 청이 동료를 명하여 사씨를 모시고 가라 하므로 사씨가 전상에서 계하로 내리며 전상에서 12주렴 내리는 소리가 주르르 하고 맑게 울렸다. 그 소리에 놀라서 정신을 깨우치니 유모와 시녀가 사씨 부인이 오래 기절한 것을 망극히 여기다가 사씨의 소생을 반기며 구원하였다. 사씨가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서 얼마나 잤느냐고 물으니 기절한 뒤 서너 시나 되었다 하면서 소생한 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부인께서 기절하셔서 저희들이 당황하여 백방으로 구안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하고 그동안의 경위를 고하자 사씨도 낭낭을 만나보고 온 비몽사몽간에 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아무래도 보통 꿈과는 다르니 내가 그곳으로 가던 길을 찾아가 보자 하고 소상강 가의 대밭으로 들어가니 과연 한 묘당이 있고 현판에 황릉묘라고 써 있었다. 이것은 아황, 여영 두 비의 사당으로서 사부인의 꿈에 본 장소와 같으나 건물의 단청이 퇴색하고 황량하기 말이 아니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전상을 바라보니 두 비의 화상이 꿈에 보던 용모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사씨가 분양하고 축원하는 말이 제가 낭낭의 가르치심을 입사와 타일의 길할 때를 기다리겠사오니 낭낭의 성덕을 믿고 잊지 않겠습니다. 축원을 마치고 사당을 물러나서 서편 언덕에 앉아 신세를 생각하고 여전히 슬픈 회포를 탄식하였다. 그리고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얻어오게 해서 세 사람이 모두 먹었다.